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입니다. 저번에 그 팔로알토 형에 이어서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좀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매드클라운이라고 하고요. 네. 네, 랩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도 운영하고 있고. 네. 실례가 되지 않다면 제가 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한국 힙합에서 언더그라운드의 리스펙과 대중적인 성공을 모두 거머쥔 뮤지션입니다. 소울 컴퍼니 시절 날카로운 가사와 독보적인 랩으로 이름을 알렸고 쇼미더머니 2를 통해 대중에 강렬하게 각인됐었던 뮤지션이죠. 이후 쇼미더머니 5와 쇼미더머니 8에서는 프로듀서로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착해 빠졌어, 견딜만해, 화,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까지 연이어 히트를 시키며 대표적인 음원 강자로 자리 잡은 바 있으며 이후 엔터테인먼트 뷰티풀 노이즈의 합류 소식을 알렸죠. 끝끝내 마미손과는 상관이 아예 없어요, 아예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오늘의 게스트 매드클라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채널을 평상시에 좀 시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끔씩 봤어요. 어떤 편 보셨어요? 일단 팔로 형 거 재밌게 봤고, 네네. 그리고 그 쇼츠로 이제 다들 보다 보니까 네네. 파편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팔로 형 거 좀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좀 논란이 그래 저는 뭐 근데 그 항상 좀 이렇게 약간 올고지시잖아요. 그리고 본인 주관 뚜렷하시고 그래서 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언급하신 부분이 이제 뭔가 네. K-팝 네. 그리고 글로벌 스타들과의 이런 네. 네, 협업 같은 부분에서 네. 좀 아무래도 팔로 형이나 뭐 매드클라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풀 버전을 좀 보면은 그쵸. 네, 맥락적으로 좀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저도 딱 그 엑기스만 좀 뽑다 보니까 좀 오해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약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논란은 좋죠. 논란은 네. 조회수와 직결되니까 네네. 논란 저는 뭐 크게 거부감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네. 논란이든.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래는 이 약간 인터뷰 형식 네. 그렇게 조금 진행을 많이 했는데 네. 편안하게 예.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들 그리고 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뭐 맞으시는 템포로 얘기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그 연락이 또 이렇게 왔었던 게 네. 이제 또 복귀를 하실 때 네. 주제가 발라드랩이라는 네. 네, 그런 앨범으로 또 이렇게 복귀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것부터 조금 얘기를. 네. 네, 발라드 랩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냈던 앨범이 아마 그 스타쉽이라는 회사, 스타쉽에 있었을 때 그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라는 앨범 마지막이니까 거의 한 9년 됐나? 그럴 건데, 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한 2010년도 초반에 좀 이렇게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즐겨 들었던 그 발라드 랩에 대한 향수를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노래들이 들린 지 꽤 오래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좀 듣고 싶더라고요.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든 시점부터 작업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더에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대중적인 그런 곡에서까지 이제 양쪽의 필드를 좀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중들이 원하는 니즈와 또 힙합 팬들이 좀 갖고 있는 발라드 랩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는 걸 좀 알고 계실 텐데 발라드 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게 되게 이미 이제 너무 캐캐 묵은 주제이긴 한데 발라드 랩 죄송합니다. 진동이 울려서. 네, 캐캐 묵은 주제이긴 한데 발라드 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장르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힙합의 어떤 그 힙합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화잖아요. 문화라고 하면 이제 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예전에 이제 디플로 형님께서 이제 저거 뭐였죠? 잘 어울려. 네. 잘 어울려. 네. 그런 곡도 내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이 형이랑 저를 이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홍대 동료 뮤지션들한테.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고 오히려 떳떳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냥 대중들한테 많이 들려지는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착해 빠졌어 처음에 만들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노래 만들면은 되게 잘 만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어떤 요소들을 다 이렇게 좀 제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만든 노래기도 했고 처음으로. 그리고 그게 다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네, 저한테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서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거를 배우게 해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드 랩 근데 솔직히 저도 좀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긴 했어요. 사람인지라 이게 어떨 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잘 어울려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척 하는 그 앨범 커버와 함께 나왔었잖아요.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 노래 듣고 막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비스 메이저 분들 이랑도 친하고 다 좋아하는 형님들이고 동생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그 곡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앨범 커버 멋있다 였었어요. 이거 그 로디가님이 아마 그거 네, 뒤에 맞아요. 하셨을 건데 앨범 커버 멋있다 였고 처음 인상이. 그리고 노래 듣고 나서 노래 좋네. 네. 그리고 근데 좀 솔직히 조금 짜증나긴 하네. 약간 요 정도의 기분이었고 막 왜 그랬지? 왜 나를 욕하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랬고 근데 그게 돌이켜 보면은 그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뭘 할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음악적인 방향을 가져 나가고 내가 이 음악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를 저는 제 안에서 스스로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억지로 만든 노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심적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어떤 뭔가 착해 빠졌어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뭔가 대중들한테 알려졌던 네. 그리고 모두가 노래방에서 저도 심지어 노래방에서 불렀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아무래도 너무 네네. 이제 유명하고 네. 했던 곡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전의 행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소울 컴퍼니라는 되게 뭔가 역사적인 곳에서 또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해 오셨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과의 그 전까지의 관계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분들은 없어요. 한 분도 없고, 네.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다들 좋게 연락하고 보면 반가운 사이고. 네. 그 당시에는 뭔가 그 잣대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음악이 파편화돼가지고 네. 어떤 장르를 하든 이제 각자 갈 길 간다 같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때는 뭔가 이거 지금 약간 노선 틀었네? 약간 네네. 이거에 되게 예민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조금 여쭤본 거예요, 사실. 뭐 틀어진 건 없었어요. 틀어지고 막 전화 와서 뭐 쌍욕하고 그런 적은 없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별다른 뭐,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쇼미더머니에 나가네 마네. 그리고 나가면 뭔가 타협하고 막 악마와 손을 잡는 뭔가 그 악마와 손을 악마한테 영혼을 판다고 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대중적인 곡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마음 먹고 뭐 악마 계약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 예, 이런 면에서도 뭔가 형께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다면.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 때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던 소설을 쓰던 시를 쓰던 노래를 하던 영화를 만들던 어떤 이 작품 안에 작품을 만들 때 내가 확실하게 뭔가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형태의 욕구가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과연 바라는 게 뭔지 이 안에 불어넣고 싶은 에너지가 뭔지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에서의 그게 무엇가 됐든 나의 욕망 내지는 욕구여야 되거든요. 그게 뭐 이 곡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곡을 만들어서 클럽에서 멋있게 공연을 해가지고 여자를 꼬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온전히 나의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유년 시절에 뭐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해소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 내가 명확히 인지하고 이거를 해야 그 에너지를 이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해 빠졌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돈을 벌고 싶었어요. 노래를 크게 히트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이전에 나와 있는 유사한 히트곡들을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버벌진트 형님의 좋아 보여라든지 좋아 보여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대중가요라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좋아 보여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봤거든요. 근데 좋아 보여에서 배웠던 거는 굉장히 좋은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였었어요. 그래서 착해 빠졌어라는 제목과 키워드를 만들었던 거고 착안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좀 그 랩 가사를 굉장히 좀 공격적이게 썼고 근데 이제 노래 가사는 그 민현재 작사가 선배님이 써주셨는데 요거는 솔직히 제가 처음 작업실에 들어가서 가사지를 받아봤을 때 그게 후렴 가사였거든요. 그 소유님 파트 가사. 근데 가사지를 딱 받아봤는데 후렴에서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라는 가사를 딱 본 순간 제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내가 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건 너무 갔는데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솔직히 좀 속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왜냐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해 빠졌어란 곡을 만들고 나서 이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막 애착을 붙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자기 노래를 따라 불러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슬슬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노래가 발매하고 난 뒤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러면서 가수 내진 뮤지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좋은 대중가요 한 곡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민현재 작사가님의 그 가사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을 다소 했었던 그리고 했었던 그 가사가 굉장히 대중가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가사가 후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잘 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뭐 한 적이 없는데 처음 네.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노골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 욕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에너지 작품을 할 때는 그게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그 작년에 냈던 Anything Goes 2에서 죽지마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은 그 포에트리 슬램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너 죽지 마, 오늘은 죽지 마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곡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초반에 늘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내가 섣불리 이해하는 척 하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는 절대 그런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저는 솔직히 태어나서 자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불면증도 평생 있어 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베개만 되면 그냥 한 3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 너무 부럽다. 네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흐름상 이것에 대한 욕구가 이런 메시지를 내가 말하고 싶다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쌓이다가 이제는 해야겠다, 여기 목까지 차올랐을 때였거든요. 그 제 안에서 이렇게 쌓였을 때 그래서 가사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적이고 아니면 특정 이런 주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슈를 끌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내가 섣불리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내 생각을 스스로, 내 의도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좋은 의도인가 아니면 어떤 마음인가, 과연 도대체 이 노래를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계속 반추해보는 시간을 작업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노래를 만들고 싶은 나의 솔직한 이유와 마음을 내가 알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게 스스로 솔직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뭔지를 내가 온전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그래, 나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고 아마도 앞으로 못할 건데, 나의 성향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만큼의 심정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스스로 알고 있는 거는 내 마음에 대해서 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확실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보기에. 그래서 가사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됐고 모르겠고 죽지 마, 오늘은 죽지 마. 뭐 나 연예인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고 TV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뭐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뭐 똑같은 사람으로서 또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내가 확실하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에 대한 확인이 끝난 뒤에는 가사가 원활하게 나왔어요. 막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한 노래였고, 그리고 이 노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
정말 저의 노골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였냐면 내 주변 사람들 누구 중에 이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 생각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저의 그 개인적인 욕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주변에서 그 삶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곡이라고 또 느껴지는데 저도 그 뮤비가 아마 독백으로 뭔가 이렇게 네, 하셨던 모놀로그 그거 형식. 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참 공교롭게도 1년 안에 좀 다른 그 시장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혹시 메네라 음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네네. 네, 메네라 음악이 네. 어떻게 보면은 더 거칠게 나 이렇게 바보야. 심지어는 나 진짜 병신이고 우울증 있고 죽고 싶어까지 하는. 근데 그거를 음악적으로 이제 좀 승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렇게 조금 되고 있는 이 시장. 그래서 메네라 음악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또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곡을 만드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거침없이 표현하고 네. 거기에 그 팬덤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또 느끼거든요. 네네. 네, 네. 저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힙합 문화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예술이라는 게 결국 자기 표현이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성격이 모나고 뭐 내가 나쁜 놈이어도 뭐 이거를 솔직하게 내뱉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술이란 게 그러니까 예술이란 게 소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창작자 본인 자체가 제일 그 첫 번째 관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 창작물에 대해서 제일 첫 소비자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표현하면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해소감 어떠한 특정한 감정에 대한 해소감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사람들한테 들려졌을 때도 좋을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을 일으키고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된 맥락이 똑같은 말인데,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쿠터 그 노래 뭐였죠? 아크라포빅. 아크라포빅님. 네, 네, 맞아요. 저 그분 팔로우도 하고 있는데 그분 노래를 우연히 듣고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가사가 진짜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그리고 막 되게 거칠고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되게 다소 좀 불쾌하고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가사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되게 예술적이었고 그래서 그분 앨범 한번 다 돌려 들어봤거든요. 가사 정말 잘 쓰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아티스트로서 너무 부러웠고 왜냐면 그 스스로 솔직해진다는 게 재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메네라류의 가사들과 음악들이. 네. 진짜 그 하모 형이랑 되게 신기하게 친해졌는데. 네. 아티스트 네임이 하모님이시죠? 네, 하모. 공명이 아크라포빅이고. 네, 그렇죠? 곡명이 아크라포빅이고. 그래서 그 형이 되게 원래 힘들게 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최성이라는 형이 계신데 그 형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랩네임에서 이제 본명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형들 둘이 같이 음악을
십몇 년 정도 되지 뭐 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무 형께서 꾸준히 계속 그런 음악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솔직해짐이라는 그 키워드에서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전 되게 놀랐던 게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줄 줄 몰랐어요. 엄청 흥미로웠거든요. 형이 얘기해 주신 게. 네네. 사실 그 곡 하나로 히트곡을 보유해서 돈을 벌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도 명확하게 설계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때 약간 말씀하세요. 한국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네. 그 최성님도 제가 예전에 거의 한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년 전? 6, 7년 전? 6년은 더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음악 처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저 뷰티풀 노이즈 아마 시작할 쯤이었나 시작하기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좀 약간 그런 류의 그 솔직한 가사 쓰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의 좀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멋있다고 느꼈었고 네. 가사들 보면 그 완전 적나라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냥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슬프잖아요. 네, 노래들이 슬프잖아요. 슬프고 네. 딥하죠. 네. 우울감 계속 듣고 있으면 사실 좀 침식되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게 노래 듣고 있으면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드는데 이게 동시에 또 뭔가 힘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음악 들어보면은. 네. 저는 절대 그렇게 그 정도의 솔직함으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러운 점이기도 하고. 네. 그럼 만약에 방금 언급하신 이 두 아티스트들과도 뭔가 협업이나 교류해서 그런 류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데 좀 녹아든다라고 하면은 좀 하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아마 제가 잘 섞이려면 이제 뭐랄까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게 가사적으로든 뭐 랩을 뱉는 방식으로든 뭔가 음악적으로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원래 하시던 대로의 그 하이톤으로 들어가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근데 그런 점들이 되게 콜라보를 할 때 기대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느낌들. 좋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떠올랐던 생각인데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 그리고 이 영역의 적나라함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진실되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런 호응들을 얻는다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GGM 킴보라는 그런 아티스트나 뭐 리치 이기 이런 친구들이 쓴 어떤 그 곡들이 표현의 자유가 허락이 됐으니까 나온 곡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내려가거나 검열되거나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음악의 폼 자체를 예술과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를 검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인지. 저는 일단 검열은 무조건 반대고요. 그거 누군가가 누군가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누군가의 생각을 제한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그 문화 태보적인 발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리치 이기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동시에 이 창작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그렇잖아요. 사실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사회 통념상 이거를 어떤 특정 화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을 받는다거나 네. 그 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공격을 집단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누가 말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너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너가 너의 생각을 말을 함으로써 억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너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그 말인지는 되게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말할 자유를 본인의 생각을 말할 자유를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검열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또 어떤 입장으로 느껴졌냐면 과연 이 검열이라는 게 퇴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도 물론 반대하거든요. 네. 근데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몇 세 이상부터는 이제 담배 평생 안 된다. 못 산다.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SNS를 완전히 다 막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검열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전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들은 유럽을 탈퇴해서 유럽은 아니라 보지만 유럽이라고 친다면 예, 그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국에서 그냥 이게 마냥 검열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물론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뭔가 되게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뭔가 본인들의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걸 남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청소년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게 제 늦둥이 동생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내년이면.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심정인지도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규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도 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규제랑 검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를 드신 게 담배랑 그 가사 검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규제에 대한 얘기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둔 그 미성년자의 나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접했을 때 뭔가 좀 본인의 생각과 의지 미성숙한 본인의 생각과 아직 다소 덜 성숙이 된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접했을 때 이게 좀 어떤 한 형태로든 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범위의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SNS 관련해서도 네. 뭐 몇 세부터는 괜찮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SNS는 솔직히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 고민이에요, 진짜로. 이게 사실 아이가 유튜브를 마음대로 이제 허용해줘야 되는 시기가 올 때가 저는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사실 솔직히. 네. 부모의 마음으로서. 네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래서 SNS에 대한 규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특정 나이 때까지 몇 세까지 좀 보세요. 마음 같아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네. 평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솔직히 평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SNS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매드클라운 님께서는 SNS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 생각에 늘 그래요. 항상 기술은 어떤 의도가 없어요. 의도나 목적이 없고 그냥 그거를 뭐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기술, 뭐 특정 SNS가 사람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의 경향을 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성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손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그 디자인의 문제니까 그걸 좀 더 인간을 좀 더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좀 디자인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메타에서 이렇게 알고리즘만 봐도 사실 메타에서 이렇게 딱 디자인해 놓은 소셜 미디어의 형태 구조만 봐도 굉장히 그 광고 친화적이고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매출 올려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구조를 짜놨잖아요. 사실 알고리즘도 보면은 이게 학습을 하는 게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조금 인스타 특히 좀 인스타만 봐도 내가 잘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좀 쌓아놔도 다져놔도 한두 번만 그 예쁜 여자가 그 제로 투투 든 거 이렇게 잠깐 보고 있으면 밑에 스크롤 내리면 바로 그걸로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네네. 네. 제가 제로투를 많이 본다는 건 아니고 네. 완전 휙휙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라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사람이 긴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주로 소비하는 게 어떤 경향의 컨텐츠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쌓아놓고 있다면 한두 번 이렇게 봤다고 그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건 좀 그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게 광고 매출을 올리기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이 말을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술은 아무 의도가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가 됐든 뭐 돈도 마찬가지일 거고 돈도 아무런 의도가 없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그 정하는 부분이니까 네, 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SNS의 활동으로 어떤 수익과 부를 쌓는다는 개념에서 뭔가 그거를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0에서 1이 있으면 늘 항상 이 중간 어딘가잖아요. 극단적인 0도 없고 극단적인 1도 없고 항상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없애야 돼. 아니면 그 반대 의견. 이 극단적으로 항상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의견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로운 점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네. 아주 이것도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네네. 아마 지올팍 맞아요. 지금 지올팍, 시온, 김승민 이렇게 크리스천 저거 하면서 부터 생겨났던 것 같은데 저희 그거 얼마 썼더라? 광고 하는데 800만 원인가 썼거든요. 총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유튜브에서 미친 듯이 알고리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회사니까 뭐지? 이거 뭔가 지금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라고 해서부터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그 홍보를 많이 했고 근데 총 저희가 쓴 광고 마케팅비는 8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그 것들도 당연히 다 이렇게 바이럴이 됐어야 됐겠죠. 그 부분만 생각해봐도 뭐 사실.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천연 알고리즘의 개념인 건가요? 지올팍이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도화살이 네. 진짜 완전 폭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지털 도화살이란 게 실제로 있거든요. 특정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앨리스 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컨텐츠들을 이렇게 영상들을 가끔씩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지도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디지털 도화살 진짜 존재합니다. 네. 그럼 그 디지털 도화살을 보는 어떤 그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대표로서? 그러니까 막 딱 봤을 때 이게 형용할 수는 없는데 저 친구 도화살 있는데?를 느껴서 이 친구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른 거를 보다가 합류가 돼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도화살을 발견하는 케이스에 가까운. 아티스트요? 네. 아티스트 영입. 네. 영입은 간단해요. 그냥 딱 봤을 때 1초 만에 자기 냄새가 느껴지는 아티스트면 저는 거의 고민 없이 연락을 바로 했던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시온이라는 친구도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그 어디더라? 염따형이랑 저랑 한창 이게 네. 찍어갖고 했을 때 맞다이 하셨을 때. 맞다이 했을 때 참고로 염따형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저 네네. 이거 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 살아숨쉬어 가장 최근 포였죠. 가사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앨범 내시고 나서 저도 그 앨범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여러 번 돌려 들었어요. 근데 그 앨범 내시고 나서 얼마 안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 네, 그럴 필요가 사실 없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앨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안 지나서 그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형이랑.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사과라는 게 필요 없으셨을 텐데도 앨범 발매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미안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형 진짜 좋은 형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는 그 작업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이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결에 따라서 어디까지 내가 솔직해질 수 있냐의 결로 따졌을 때도 네, 충분히 좋은 분이시라는 걸.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스윙스 형 팟캐스트 나오셔서도 한번 크게 또 유튜브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도 일본 가서 뭐 찍고 왔거든요. 같이 가서 뭐 찍고 같이 가서 찍고 그럼 왔는데 딘딘님이랑 같이. 네,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아무튼 그 컨셉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네네. 어쨌든 찍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0이 둘 다 넘었거든요. 이제 스윙스랑 저랑. 그러면서 레이블도 똑같이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좀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되게 커리어의 변곡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둘 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새 이제 유튜브 괴물로 변모해가지고 이 온갖 PPL 다 쓸어 담고 있는 이 친구의 행보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돌이켜보면 스윙스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 시점 그 타이밍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동물적으로 그냥 알고 그 타이밍이 오면 뭔가를 해요. 네, 뭔가를 해요. 네, 저도 스스로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의 그런
감각은 거의 진짜 동물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그 실행력이 사실 네. 실행력이 그쵸. 진짜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스윙스 형님이나 염따 형님이나 조금 이 팟캐스트에서만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뭔가 회사로의 영입 이런 문제가 좀 주로 이제 다툼의 주 원인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윙스 형 팟캐스트도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안 보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어떤 비하인드가 있으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윙스와의 불화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을 했었어요. 네, 제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었고 이게 사실 기억이 막 세세하게 나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 한 아티스트 아니다 2명이었다. 2명을 놓고 이제 좀 서로 이제 저거를 영입하기 위한 영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치사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스윙스가 참고 있다가 그 디플로우 상구 형이랑 딘딘이랑 다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참고 있다가 이제 딘딘이 가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어떻게 했더라? 책상을 쳤나 안 쳤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쾅 소리를 내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너 더 이상 뒤에서 나한테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걸 그 엄청난 그 발성 있잖아요. 발성 엄청나잖아요. 네. 그걸로 하는데 저 그때 완전 얼었거든요. 이렇게 네, 완전 얼어버리고 살면서 사람한테 겪었던 충격 중에 제일 큰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형께서 이 부분은 내가 미안한 부분이다라고 조금 치사하다면 어떤 플레이를 하셨길래 치사하다고 그게 하시나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스윙스랑 이 친구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아직 사인하기 전이니까 제 딴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 친구가 오케이를 했었나? 아니면 그냥 긍정적으로 보겠다 정도까지만 얘기했었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그 스윙스 친구한테는 요렇게 대충 말하면 되겠다. 해결이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도록 부탁을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플랜을 좀 굉장히 짜서. 치사한 짓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스윙스랑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리라면 의리를 지킨 거죠. 본인이 이제 처음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스윙스랑.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그런 말도 스윙스가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훈이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참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의 치사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좀 얘기가 잘 나눠서 오히려는 이제 각자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의 고충들을 좀 주로 얘기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플레이어로서 이제 회사 대표지만서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발라드 랩이라는 곡으로 좀 돌아오시는 건가요? 네, 아예 그때 당시에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작곡 방식이라든지 믹스 방식이라든지 랩 스타일이라든지 아예 그냥 대놓고 2010년도 초반의 발라드 랩이고요. 네네. 그걸 무엇보다 지금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좀 잘 만들 자신이 있어서 그냥 가사를 지금까지 좀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요즘 이제 30대 저희 나이 또래 30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중반 분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그 노래들이 있나 요즘? 약간 아이돌 노래 물론 좋고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코르티스 노래 여담이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코르티스. 네. 근데 생각해봤을 때 좀 뭐랄까 좀 소외를 그 층의 청자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반갑게 좀 들어줄 수 있는 또 옛날 기억들도 좀 되살려 줄 수 있고 그런 노래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앨범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해외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힙합의 어떤 최신 사운드와 네. 폼들이 있는데 네. 그 폼들을 뭔가 좀 그대로 좀 카피를 많이 가져와서 착안을 해서 네. K-팝의 것으로 승화를 시키는 그 작업에 대해서 네. 사실은 좀 많이 감싸주기 형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네. K-팝의 팬들도 그렇고 네. 근데 K-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제 그 앨범 이름이 Anything Goes잖아요. 처음 네. 냈던. 그리고 두 번째 앨범 그 Anything Goes 2도 있고 이 Anything Goes라는 뜻이 그 저기 뭐냐 사회학자 그 폴 파이어벤트라는 학자가 네.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nything Goes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예술 안에서는 그 방식이 뭐가 됐든 저는 어떤 방식이든 차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좌우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저의 그 첫 앨범에 그 말을 꼭 붙이고 싶어서 썼던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네. 저는 뭐가 됐든 좋으면 좋은 거요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실 문화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렇게 뭐 생활 방식,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런 논쟁 자체도 나중에 발라드 랩이 그랬듯이 시간 지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논쟁거리로 회상될 거거든요, 사실.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 그래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언제나 그랬고.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방법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을 때는, 늘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런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오던 사람들은 이게 달갑지 않을 거고 적응하기도 귀찮고 뭐 이게 뭔가 침범당하는 것 같고 AI 예술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역사를 보면 돼요.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는 거는 사실 새로운 표현 방식의 길이 열린다는 거고 그거를 좀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어왔고 생존해왔고 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놀이 도구, 표현 도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놀이 도구. 네. 그 AI 기술을 예를 들자면, 그리고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늘 그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역사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메커니즘이 똑같이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현상에 대한 특정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경향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예술을 대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로 치자면 뭐 투자를 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고, 그러니까 행동 패턴인 거죠. 사람들의 행동 패턴 저희가 그냥 본능적으로 습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책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요. 저 예, 예.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다독가 아니고요. 절대로. 오히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편도 아니었고 다만 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여러 번 읽기는 해요. 네. 근데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그 책을 다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지식도 저는 없고 사실. 네. 왜냐면은 그 동그란 안경을 고집하시는 것도 네. 헤르만 헤세 네. 이 보니까 1946년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이제 동그란 안경을 계속 네. 써가지고 네. 거기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네. 자꾸 쓰고 계시다고. 제가 그 중학교 때 나우누리 시절에 나우누리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아, 모르세요? 천리안 모르시죠 그럼? 잘 몰라요. 그 전화음 띠띠띠띠 모뎀 연결음. 그건 알죠. 네. 네. 그때 당시 파란 화면에 텍스트로 인터넷 그 통신하던 시절.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서비스가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아이디가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문학소년. 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뭔가 갖고 싶었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헤르만 헤세가 물론 저 되게 유년 시절에 저를 되게 위로를 많이 준 작가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일단 이 동그란 안경을 좀 그런 이미지로 밀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네. 그럼 지금도 동그란 안경을 좀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약간 무태나 뿔테로 바꾸면은 매드 클라운으로 못 알아볼까봐도 있어요, 설마? 무태나 뿔테 쓰면 네. 못생겨지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그리 잘나지 않은 얼굴에 어울리는 게 이 동그란 안경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혹시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시력 제가 그 숫자를 몰라요. 제 몸과 관련된 숫자를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제 몸무게 잘 모르고 제 티셔츠 사이즈 모르고 바지 사이즈 저 모르거든요. 신발 치수는 260 알아요. 근데 안경 시력도 전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안경이 여러 개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만 쓰세요?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시력 안경 알 새로 맞출 때는 가서 그냥 바로 검사를 해요. 그리고 뭐 따로 내 시력 몇이구나 이렇게 외우진 않고. 제가 기억력이 되게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뇌에서 비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습관들이 가사 실수에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와 라인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 뒷부분. 맞아요. 저는 작업 한번 끝내놓고 나면 그거 다시 거의 안 듣거든요. 끝내놓고 나면 이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해서 못 듣고 못 보겠어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제 옛날 뉴스 영상 못 보는 것처럼 살짝.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뭐 대학 행사가 됐든 어떤 큰 무대가 됐든 그걸 불러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뿌듯하게 내 곡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좀 임하셔야 될 텐데 이게 좀 너무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 모든 곡들이 고맙고 어느 정도의 자부심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애정을 갖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번 세상에 내놓고 나면은 그 마음이 사실 솔직하게 100%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곡이 딱 한 곡 있는데 그게 그 Anything Goes 2 앨범에 구린예술가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 하나만 와 이거 진짜 잘 썼다. 나 이거 이 주제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얘기할 게 없다. 더 표현 안 해도 된다. 난 이걸로 충분히 다 했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곡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구린예술가라는 곡. 네. 그러면은 그 착해 빠졌어나 그 외에 아까 뭐 처음에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뭐 견딜만해 이런 곡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의도로 만드셨겠지만 지금의 매드클라운을 유지시켜줬던 곡들이잖아요. 그게 아까 듣다가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돈을 벌고 싶다 이 곡으로라고 접근을 하셨는데 또 성공했다고는 생각해요. 분명히 충분히 성공을 했고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딱 봤잖아요. 마음 안으로. 네. 어느 정도의 액수로 들어왔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약간 아웃사이더 형한테 여쭤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네. 건데. 네네. 네. 지금 제가 질문하시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점잖게 자극적인 질문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큰 거부감 안 느끼게. 자연스럽게 되게 유도를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노련하시다. 네. 그게, 액수, 저는 음원으로 막 이렇게 크게, 번 적은 없어요. 네. 진짜로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정산 요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 정산 요율이란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스타쉽에 있었을 때 스타쉽이 이게 투자를 하잖아요. 회사는 네. 회사는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비용도 이게 차감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그때 당시에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비용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회사를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직원들 월급도 그렇고 뭐 그거는 뭐 물론 저한테 달리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예, 이제 아무튼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이 아티스트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많고 비용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막 음원이 그렇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긴 했어요. 많이 벌긴 했는데 사람들이 아마 상상하는 것만큼 크게 벌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들어가는 이제 노력과 비용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그냥 속된 말로 딱딱 꽂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또 행사도 많은 아티스트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뭐 음악 제가 스스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가 이렇게 돼서 막 많이 벌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균등하게 좀 밸런스 좋게 여러 부분에서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저는 그리고 음악 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벌고 싶은 기준까지 딱 벌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늘 그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으로도 벌고 당연히 그 투자로도 벌고 그리고 전 투자로도 벌고 그리고 레이블 운영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벌고 예,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좀 이렇게 늘 조금씩 벌어왔던 것 같아요. 투자는 그러면 뭔가 그 저희 국민들이 다 하는 어떤 주식이나 주식. 이런 쪽으로 주식. 좀 눈빛 초롱초롱해지시네. 네, 어떤 쪽 좀 네, 요새 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주들이 좀 있다면 다 똑같죠. 뭐 다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 좋아 보이고 삼전 하이닉스. 저는 근데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만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사실 지금 저거 수익률을 체크해 보진 않았는데 그게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존나 안 좋아요. 왜요? 1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를 더 넣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질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때로 뭐 어떻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도
돈 그렇게 많이 삼성전자에는 안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네. 6만 전자 시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근데 이런 분들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들 정말 많을 꽤 거란 많을 말이죠.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주식 쪽을 조금 더 네네 미국 주식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한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사실 레이블 운영하기 요새 진짜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쪽 힙합 진짜 필드가, 힘들어요. 네,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저도 거의 연간 한 3, 4억씩 적자 보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소속된 아티스트가 누구 계시죠? 지금 지올팍, 균, 앨리스유, 시소, 시온, 아포네. 네. 그렇게 있으시군요. 제가 시온님 갑자기 좀 떠오른 건데 음악 스타일이 확 바뀌셔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네네네. 네. 그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 아예 결을 다르게 해서 좀 다른 사람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온이는 그냥 음악의 도른자예요. 도른자. 그냥 눈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뭐 회사 직원 아티스트 통틀어서 제일 음악에 진심이고 성실하고 그냥 음악 그 자체. 그래서 시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능도 출중하지만 그 재능이 출중하다만으로 이 친구를 설명하기에는 좀 이 친구가 억울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성실해요. 성심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음악 생각밖에 없고 그 외에는 게임, 닌텐도, 아니면 애니 그런 거고.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냥 딱 어떤 루트 타면은 굉장히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게 보였거든요. 네. 지금은 안 보이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였기 때문에 네네. 시온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좀 그런저런 저의 주관들을 좀 설득하고 입혀보려고는 시도를 했었죠, 초반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친구한테는 이 시온 친구한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고 많은 고민 끝에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20대 초반일 거거든요. 엄청 어리네. 네, 20대 초반일 건데 사실 뮤지션으로서 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처음 1, 2, 3집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초반에 몇 년, 커리어 초기 몇 년, 다시 안 올 굉장히 자기의 음악에 순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감수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프로듀서로서 기획자로서 제작자로서의 저의 주관이 아무리 이 친구의 커리어의 성공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옳다고 해도 그거를 이 친구의 다시 안 올 그 소중한 커리어의 시기에 내가 강요를 하는 게 맞나? 내가 감히 그럴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든 뒤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회사는 최대한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저 그냥 서포트 해주자. 그게 뭐
엄청나게 큰 투자는 아닐지어도 돈을 당연히 많이 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가 있고 그 매출 규모에 맞게 움직여야 늘 그건 어느 아티스트든 똑같이 적용을 해야 회사가 지속성을 갖고 계속 큰 무리 없이 큰 위험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가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적절히 지키면서 이제 최대한 하고자 하는 거를 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튼 다음부터 후에 이제 그 완전 음악적인 변신을 해서 이 친구가 앨범을 낸 거고 그리고 그게 반응이 쩔었어요. 네, 반응이 쩔었고 CD를 아마 한 3,000인가 4,000장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가 그렇게 판다는 게 좀 많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되게 그게 고무적인 일이었고 제작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뿌듯한 결과였죠. 그때 내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생각, 네, 다행스럽다라는 안도감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음악하면서 그 행복해, 이 친구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뭐 속속들이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회사 작업실 갈 때마다 늘 물어봐요. 자주 물어봐요. 늘은 아니고 음악하는 거 요새 즐겁니? 라고 그러면 즐겁다고 해서 네, 그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 말이. 네. 약간 되게 자식 키우는 그런 느낌처럼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근데 아티스트들 레이블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티스트들을 키운다는 거는 진짜 자식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아마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진부한 말일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뭐 시오님을 뵌 적은 없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더 잘 될 거예요. 네, 더 잘 되실 거고 이제 회사에서 또 원하시는 거 더 마음껏 믿고 이제 서포팅을 해주실 것 같고. 네네. 그럼 아까 이제 얘기를 듣다가 궁금했던 거는 매해 3억 4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를 해왔다라고 하시는데 레이블을 운영하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빠지는 부분이 있나요? 인건비죠. 결국엔 인건비. 네. 회사 직원 수가 지금 몇 명에서 운영을 지금 하세요? 한 6, 7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정도의 매출 규모에서 그 정도 직원 수는 사실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그 정도 인원이 아니면 회사가 회사로서 아티스트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A&R 업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앨범 커버 작업이라든지 그것만 해도 벌써 3-4명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회계 경리 분 계시고 뭐 또 이런저런 분들 조금 더 하면은 사실 6-7명, 6명도 사실 엄청 빠듯한 거죠. 네. 근데 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아티스트 쪽에 뭔가 아티스트는 회사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을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투자도 해주니까 그래서 수익 분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인원 구성이 미니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 아티스트 수에 따라서 뭐 물론 또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회사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네, 아쉬움도 많을 거고. 네. 되게 보통 이제 아티스트로 소속 아티스트로도 있어 보셨잖아요. 아티스트들이 회사에 되게 보통 갖는 불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본인 음악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
네, 그게 사실 제일 커요. 저도 아티스트니까 이해하는 부분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앨범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앨범 크레딧 보시면 네. 거기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서 노래를 가창을 하고 뭐 곡도 쓰고 그리고 얼굴로서 이렇게 전면에서 내세워지지만 사실 그 뒤에서 엄청나게 오리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끝끝내 모르는 아티스트들도 부지기수고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스타쉽 초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도 그냥 회사 욕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진짜 정말 감사하죠.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활동 기반 인지도를 다 그렇게 회사 있었기 때문에 쌓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인터뷰하고 있고 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참 근데 그 감사함을 알고 계속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네. 주변에 아티스트 분들 보면은 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네. 대중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없었으면 네. 지금 활동도 못 할 텐데 라고 하는데 그때 감사함을 잊고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조금 몇 번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거는. 네. 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거를 아는 아티스트들이랑 모르는 아티스트들이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그 후의 행보에 있어서 네, 대부분 잘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거를 이 메타인지가 안 되면은 네.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지속성이 없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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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근데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뭔가 힙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전 특수한 장르의 음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장르들도 자기 주관을 갖고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은 힙합은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이고나 이런 게 많이 담겨 있고 네. 특히나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가사를 많이 쓰는 장르가 없잖아요. 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이고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은행의 개념처럼 보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네. 투자한 만큼 이 친구가 성과를 내서 네. 성과를 내면 남는 차액이 이제 회사의 수익 구조, 영익 네.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근데 참 보면은 회사는 어쨌든 조금 더 돈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서포팅을 해줘야 이게 이익이 남으니까. 근데 힙합 아티스트는 뭔가 조금 사실 항상 마이너했던 장르다 보니까 이걸 수익화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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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저런 계산을 다 하고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엔터 비즈니스의 특성이라고 하면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뭐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뭐 그러니까 섣불리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바보짓이죠. 예,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거 잘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아침에 6, 7시에 힘겹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그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타고 일 가서 9시부터 7시까지 기계적으로 일하고 힘겹게 완전 녹초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 퇴근길에서 잠시 이 청각적으로 쉼을
숨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이게 다분히 뭐랄까 좀 여러 장르 중에서도 힙합은 특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솔직함이 굉장히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잖아요. 힙합 음악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던 것 같거든요. 소울 컴퍼니 때를 회상해 보면 그래요. 소울 컴퍼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음악적으로 너무 힙합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약간 뭐랄까 뭐 감성 힙합 좀 여리여리한 네. 힙합 이런 느낌의 사운드라고 그때 당시에 욕을 조금 했던 사람 욕을 조금 먹었을지언정 그 소울 컴퍼니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힙합 음악들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감 공감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음악들을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이제 힙합 음악들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뭐 동갑형 그 상자 속 젊음이라든지 뭐 팔로알토 형 뭐 그리고 또 너무 많죠. 그때 당시에 좋은 가사 쓰셨던 분들. 네. 그래서 그게 힙합 음악은 특히 좀 그래서 이게 다분히 계산하고 들어가게 되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뭐랄까 그 결이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 만들어진 힙합에 대한 이질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또 결국엔 같은 이야기인데 아티스트가 좀 이렇게 온전히 진심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나온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때 좋은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심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스스로 나의 생각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다 플러스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라는 압박감과 제약이 걸려버리면은 더 그거를 내가 쏟아내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점점. 네.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거를 사실 의식을 예술가들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천적에 가깝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는 볼 때 뭐 예전에 집착하던 때도 많았는데 확실히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떤 것을 만들고 뭐 그게 행사가 됐든 제 영상이 됐든 그때 사실 제가 조금 더 후련함을 느꼈던 것 같고 좀 따라왔던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어떤 걸 창작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있어서 조금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예술가에게 이 사람이 예술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그때 되게 본인다운 어떤 음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돈을 쫓게 되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이게 완전히 내가 이 창작 안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몰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작업물이 나온다면 그게 그 창작물이 나왔을 때 그 포만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그 소울 컴퍼니 시절에 저는 그런 날은 진짜 정말 기분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랩벌스 16마디 하나 죽이는 거를 쓰면 스스로 봤을 때 죽이는 벌스 하나를 쓰면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내 앞에 와도 하나도 꿀릴 게 없어요. 내가 최고고 자존감 그때만큼은 진짜 쩔고 스스로 네, 그런 포만감을 주거든요. 네, 내가 스스로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몰입을 자기 창작 안에서 몰입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사실 그게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막 극한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준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보면은 예술의 되게 위대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힙합 음악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힙합 문화가 진짜 위대한 점이 뭐냐면 비보잉도 그렇고 그래피티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DJ까지 해서 네.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돼요. 내 몸만 있으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거 돈 들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온전히 내가 어떤 출신이든 뭐 어떤 가정 환경이든 이 힙합의 표현 방식 안에서는 나의 그 기술만 갈고 닦으면은 연습만 미친 듯이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힙합 문화의 진짜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비보잉을 하면서 되게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춤을 추는 친구들 중에 그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 엇나가기도 잘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대체로. 네. 근데 네. 그런 친구들 중에 몇몇이 이제 춤을 추게 되면서 비보잉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비보잉 문화에서는 그 배틀을 하게 되면은 그 실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실력이 없으면 이 원안에서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무시받고 야유받고 그게 얄짤없잖아요. 힙합 문화 안에서 네. 랩도 그렇고 네. 배틀이라는 문화 안에서 그렇죠. 네, 얄짤없이 그냥 야유받고 그냥 꺼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서 미친 듯이 그 악을 품고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일취월장해서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은 바로 박수 받고 네. 존중을 해주잖아요. 냉정한 것 같아요. 냉정하고 거기서 오는 그 존중, 그 내가 나의 실력만큼 존중받는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룰, 이 곧 힙합인데 그게 정말 저는 되게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누군가가 힙합 문화 안에서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힙합 문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사실 아주 솔직한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 극한의 생활고까지 가지 않는 이상 핑계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약간 그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팔로 형은 네. 꼰대 같은 얘기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고생을 좀 안 하려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 시기도 그렇고 이제 뭐 매드클라운 형 때도 비슷했겠지만 그냥 뭔가 자기의 일상생활을 지속해서 해 나가면서 뭐 알바도 하고 이런 네.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네. 그 음악을 하려고 했던 의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많이 결여된 부분들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 네, 그래서 엄청난 생활고가 아닌 이상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이거에 대해 생각이 들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비보잉, 브레이킹 댄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힙합의 4대 요소라고도 하고 그 힙합의 명칭이 뭐 DJ 쿨 허그가 뭐 네, 디스크 자키를 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지만 한국은 그 문화가
굉장히 하나로 안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요소는 그 한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빈민가일수록 당연히 네. 뭐 치안이 안 좋아서 낙서가 많이 네. 그려져 있었을 거고 그걸 예쁘게 그리는 문화가 발생했을 거고 네. 그 앞에서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비보잉 힙합 음악 이렇게 네. 하면서 랩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게 하나의 요소였는데 지금은 그 랩하는 사람 그냥 따로 있고 그래피티 하시는 분 따로 있고 DJ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커머셜에 묻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DJ로 변한 형들이 굉장히 또 많고 어쩔 수 없지만 네. 그걸 디스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브레이킹 댄스도 비보잉도 뭐 세계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1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은데도 다 각자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영국이나 혹은 뭐 프랑스도 그랬고 일본 더더욱이 그랬고 그 컬처가 굉장히 촘촘하게 바늘처럼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올라울루 슬론이라는 그래피티 나이지리아 출신의 영국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1 세비지의 가장 최근 그래피티 앨범을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으로 치면 이제 치토라는 친구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뭐 오피움 최근 이제 유행하는 그래서 플레이보이 카티가 그 그래피티 앞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게 신곡이 그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국내 한국에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있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게 문화적으로 뭉쳐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동감해요. 이게 근데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뭔가 서로 좀 이렇게 융화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 그 시기는 타이밍은 한참 지나간 것 같고 왜냐면 힙합 자체도 랩 음악 자체도 너무 그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 버렸고 그때 당시에 지금 분명히 댓글에도 이런 얘기 저희 지금 서로 주고받지만 약간 신내 난다는 댓글 좀 바로 달릴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뭐랄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국 안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의 형태로 남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문화적인 그런 것도 되게 촘촘하게 잘 이게 다져져 있다라고 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그 표현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쿄 다녀오면서 거기 그 소울 펑크 옛날 소울 펑크 그 LP를 거의 10,000몇 장 모아두신 한 6, 70세 되신 주인분이 운영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음악 선곡 죽이고 일단 그 선곡하신 분이 그 할아버님이세요. 본인의 LP 여기 이 벽면 한 면이 다 LP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믹서기 놓고 본인이 이렇게 믹싱하시면서 트시거든요. 제작하면서 노련하게. 그 과정 자체도 좀 너무 놀라운 그 풍경 자체도 너무 놀라웠는데 더 흥미롭고 놀라웠던 거는 이제 채워져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무슨 회식을 오셨더라고요. 역시 나이대가 한 60, 70세 되셨고 그중에 한 분은 거의 뭐 한 80대 정도 되시는 진짜 할아버님이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딱 한 20대, 30대 음악 하셨을 것 같고 밴드 하셨을 것 같고 혹은 음악 평론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꼬부랑 할아버님이 이렇게 바운스를 타시면서 담배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후 하시고 계속 바운스 타시는데 옆에 다른 분들도 어르신들이 드럼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일본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뿌리가 되게
깊고 단단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네. 그래서 저도 저번 팔로알토 형 영상에서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볼 때 내가 창피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네. 우리도 저런 문화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였거든요. 네네. 네, 그냥 단순 부러워서 우린 이제 징징댐이 아니라 네. 저도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려보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분명히 그 다져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음악을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남궁재불 씨는 이제 이런 팟캐스트 하시면서 이것도 그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쌓아가는 컨텐츠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이제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그런 풍경을 왜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잖아요. 제가 본 분들은. 네. 근데 부모님 세대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너무 빨리 발전을 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인생을 갈아 넣으셨고 네, 그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사실 그 향유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네,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희 세대들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런 풍경들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그런 수요들도 있을 거고. 네. 분명히 그렇게 쌓여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총균세 읽었을 때 그 사회학과 나오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보통 대중매체와 이 대중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여유롭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맥락이냐면 미국의 어떤 컬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줬던 이유는 다름 아닌 승전국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럼 다른 승전국들이 내놓았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뭐 식민지 문제, 뭐 패전국으로부터 뭐 뜯어온 거, 뭐 자기들의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을 쌓는 순간부터 본인들에 있었던 그 계급 체계에서 귀족 문화들이 하던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그것들이 퍼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창작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어떤 비틀즈도 그랬고 뭐 마이클 잭슨도 그랬고 만약 한국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역으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항상 그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놓치고 갔던 어떤 그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창작들이 좀 비교적 없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는 규제와 억압을 받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대중문화들이 그런 거에서부터 뚫고 나와서 왜 이게 없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부터 뿌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바 갔을 때 그런 그 아쉬움을 제가 옆에 계신 또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였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본인 세대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풍요롭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그때 당시에 패전국 상황이었을 때 미국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접할 수 있어서 그걸 향유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확실히 그래서 그 여유의 차이와 그것들을 좀 저는 긴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하는 혹은 뭐 다 통틀어서 어떤 예술가의 창작이 분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9 to 6, 9 to 7 하는 분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네. 사실은 그분들이 여유를 가져야 저희가 창작하는 무언가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조금 여유로워져야 되는 부분까지도 좀 크게 확장돼서 저는 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극심한 생활고에 있지 않는 이상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네.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음악을 같이 했던 동료 뮤지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 혹은 선배들도 있었고 저는 그 중에 걔 중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네. 저 뭐 레슨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활비는 마련하긴 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언제든지 손을 벌릴 수 있는 환경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댄서분들 특히 그런 것들 굉장히 크실 텐데 음악하는 사람들보다 근데 뭐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게 큰 게 제가 전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막 크게 제가 다른 어떤 2차적인 경제 활동을 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레슨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그 군대도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 국적자여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저는 저의 동료 뮤지션들보다 더 벌 수 있었고 더 음악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음악 커리어를 이뤘다고 막 엄청난 큰 성공까지는 네. 아니지만 어느 무슨 정도 말씀인지 알아요. 네, 네. 다른 동료 뮤지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온전히 내가 잘해서 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면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왜냐면 저보다 음악을 잘하고 랩 잘하는 동료 뮤지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그 생각은 동일하긴 한데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네. 그래서 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능력 100%로 잘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운도 많이 작용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예술을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유리한 위치였고 저는 다른 동료 뮤지션들에 비해서 네. 근데 계속 강조하시는 그 가치가 혼자의 어떤 셀프메이드의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오늘 그 헬스장에서 유산소를 타면서 뭘 봤냐면요. 그 EBS 공감에 그 권기백 씨가 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그 허키 시바세키 형님이 이제 이렇게 딱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 3분을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게 되게 좀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음악이라는 거는 혼자 만들 수가 없다. 다 필요하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즐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 유튜브 그 전까지 오늘까지만 해도 혼자 항상 해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혼자 해오질 않았더라고. 그 인터뷰를 보니까 누군가는 제 채널 아트를 만들어줬고 누군가는 제 인트로 아우트로도 제작해줬고 조언도 해줬고 촬영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만의 힘으로 뭔가 이런 관계들을 구축해오고 어떤 클라우드 게임들을 해오고 이렇게 막 형까지도 찍을 줄은 물론 유튜브 처음 찍을 때 상상도 못했지만
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왔구나를 제가 웃기게도 유산소 땀 뻘뻘 흘리면서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네.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좀 늘 감사하게 되고. 네. 근데 또 어렸을 때는 이제 완전 자신의 이고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꼬맹이 뮤지션 때는 죽이는 벌써 나왔어요 하던. 그때는 그냥 내가 그냥 짱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 돌아간다라는 마인드가 또 힙합에서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멋있잖아요. 그게 또. 멋있죠. 근데 그 나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발로 형이랑. 그래요? 그 나이 때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와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죠. 그거를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인지 이제 청각적으로 당연히 음악을 20년 해왔으니까 뭐에 좋아하는지 분석적으로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저마저도 10대 20대들이 왜 이거에 열광하는지 못 느끼는 타이밍이 이제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새로운 영 제네레이션이 보여주는 그런 걸 좀 계속 가까이 있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하고 촬영하고 하면서. 맞아요. 그 부단히 노력해야 그거를 계속 캐치하고 그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이 아니고 걔 중에 진짜 그 나이가 차도 진짜 그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있다? 저는 비프리요. 프리가 작업실에 몇 번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프리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면은 얘는 하루 종일 샘플들을 수집을 해요. 수집하고 다듬어 놓고 그럼 작업할 때 이제 자 비트를 만들어 보자 하고서 샘플들을 이렇게 하나씩 돌려 들어가면서 이거 좋은데 하면 올려놓고 그럼 여기 드럼 필요하면 드럼 올려놓고 다른 거 뭐 필요하지 하면 또 샘플도 골라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그냥 몇 분 만에 비트 하나 만들고 그 비트가 또 죽여줘요. 쩔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트가 되면은 녹음을 시켜요. 녹음을 해요. 근데 얘가 펀치인 방식으로 하잖아요. 가사 한마디 하고 끊은 다음에 바로 또 한마디 하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그래서 16마디 쓰는데 제 기억으로 거의 10분 30분 안으로 그냥 곡 하나가 나와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그때 좀 저도 벌스를 하나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한번 하다가 프리한테 프리 이거 내가 좀 가사 조금만 써서 하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잠깐 한 2초 생각하더니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지 못하다고. 솔직한 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개쩐다 진짜. 진짜 좆되는 사람이다. 프리는 정말 그냥 예술인이에요. 예술인. 저희가 상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예술인 상을 떠올렸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예술인 이 비프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번에 그 앨범 커버도 본인이 그렸거든요. 그거를 보여줬는데 개 잘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멋들어지게 잘 그리는 잘 그림이 아니라 그냥 프리 음악의 느낌 그대로 그냥 날 것의 솔직함이 그냥 느껴지는 그냥 그림을 그리거든요. 되게 이게 좀 약간 어눌하기는 해도 그 느낌 자체가 저는 그래서 왜 이야기 나왔지? 그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는 뮤지션 나이가 차도 그게 저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비프리. 비프리. 확실히 그 방식들이 또 지금 젊은 세대들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는 방식인 것 같고 특히 이거를 좀
저는 어디서 참고를 많이 하냐면 그 플랫보이 맥스가 이제 아티스트를 계속 다르게 해가지고 펀친 방식으로 뭘 비트를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받아오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보유한 그 비트를 틀어놓고 한 줄 한 줄씩 녹음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최종은 이제 자기 뭐 믹마 엔지니어한테 시키는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녹음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되게 뭐지 싶은데 이제 슬레이어 같은 그런 걸 잘하는 아티스트가 이제 하면은 곡이 정말 뚝딱 나오고 저도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친구가 영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각별한 사이라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자기만의 온전한 가사가 나온대.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물론 저는 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있자 하니 완성됐을 때 곡은 그 느낌 거의 또 안 나거든요. 하나에 16마디를 적은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고 그래서 좀 어찌 됐건 또 이런 좋은 음악들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놀랍습니다. 네. 이게 좀 그냥 그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다음 인터뷰 그 저기 하시면 비프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듣고 싶어요. 이 친구의 생각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솔직히 되게 흥미롭고 놀랍고 그러니까 음악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천진난만하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천진난만하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솔직하고. 네. 그래서 저도 비프리님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프리는 야생 그 자체죠. 제가 되게 웃긴 게 보코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대학교 후배예요 또. 근데 거기서 이제 비프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조별 과제를 같이 하던 친구인데 둘 다 지금 인터뷰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서 통해서 또 한번 그 영상도 그렇거든요. 그 영상도 의도된 답변들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갑자기 화도 내셨다가 갑자기 또 릴렉스 하셨다가 갑자기 또 음악 얘기 엄청 열심히 하셨다가 굉장히 재밌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초반에는 제가 좀 인터뷰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그 질문을 끌어내시는 게 좀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았고 저도 덕분에 좀 그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팟캐스트 이렇게 길게 좀 음악 얘기한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어디 이제 출연하시는 그런 미디어 매체에서는 뭐 오피셜리하게 얘기하기 좀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충분히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팬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뭐 앨범 릴리즈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랬구나라는 노래 나왔고요. 그 QWER 초단님이 피처링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싱글들 몇 번 더 내고 앨범 아마 10월 11월쯤 나올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발라드 랩 앨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가서 또 조금 시간이 있네요. 그래도. 네네네.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오늘 너무 인터뷰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불러주시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또. 저도 회사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되게 누추해요. 그래요? 그럴수록 저한테 더 잘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또 즐겁게 팟캐스트 촬영을 했고요.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이었고 오늘 팟캐스트 좀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저희구나. 건강하세요. 건강 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